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이제 마지막 국제운송 규칙 파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국제운송 파트에서 좀 가장 많이 힘을 줘야 될 내용은 뭐 운송 서류라든지 뭐 해상운송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항공운송부터 뭐 지금 시간까지는 좀 가볍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국제운송 규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국제운송 파트에서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시험에 출제 같은 경우는 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국제운송 규칙을 제대로 배우자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뭐 이 1시간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범위도 진짜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가성비가 어떻게 보면 좀 나오지 않는 파트입니다. 국제운송 합격에 있어서 가성비가 가장 안 좋은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냥 내용이 어렵지만은 좀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고, 오히려 이 국제운송 규칙을 다 잡아가겠다, 다 암기하겠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쪽 파트에다가 좀 힘을 주셔서 좀 장벽을 좀 많이 허문 채 이 강의를 같이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이 무역계약의 국제운송 파트 이제 마지막 파트이지만 여기는 좀 가볍게 보시고 오히려 앞에 있는 쪽에 힘을 주셔서 공부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제운송 규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제운송 규칙의 가장 첫 번째가 이제 헤이그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헤이그 규칙 같은 경우는 해상운송 관련 최초의 국제규칙이다. 이게 가장 큰 정의입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 헤이그 규칙이 언제 적용이 되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제약국에서 작성한 선화증권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헤이그 규칙에 적용되는 화물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산동물, 갑판적재 화물. 그러니까 이제 갑판적이라면 여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여기 갑판적재 화물 여기를 말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화물, 그리고 비상업적으로 운송되는 특수화물을 제외한 화물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외되는 것들에 오히려 좀 치중을 두셔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운송물의 선적이 이루어진 때부터 양육될 때까지 태클 투 태클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쉽게 적재시부터 양아시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태클 투 태클로서 적용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가져가시면 된다. 이 책임 한도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 1포장 단위당 100파운드를 한도로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이그 규칙이 지금 해상운송 관련 최초의 국제규칙이잖아요. 근데 이게 파운드로 되어 있는 게 사실 해상보험이라든지 해상운송 같은 경우는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국제규칙인 만큼 이 영국이 가장 중심이 됐기 때문에 파운드로 되어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그냥 기본적인 내용으로서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헤이그 규칙 안에서 운송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이제 선박의 가망성 담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망성 담보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정의에서는 선박의 가망성은 선박을 항해에 견딜 수 있는 상태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 쉽게 말하자면은 선박이 항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항해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선원의 승선, 의상을 갖추고 보급품을 보급하며 화물을 적재할 모든 장소로 화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에 적합하고 양호한 상태로 두야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선박의 가망성을 언제 갖춰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발항 당시라 되어 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발항 전에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넓게는 발항 전, 그리고 좁게는 발항 당시에 이 선박의 가망성을 갖춰야 되는 게 가망성 담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업과실에 대한 책임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화물의 선적, 취급, 적부, 운송, 보관, 관리, 양육이 적절해야 된다라고 해서 화물의 취급 의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한번 보신 다음에 그냥 넘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박의 가망성 담보와 상업과실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게 이 운송인의 책임 범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시험에 출제됐다고 한다면 이 운송인의 책임 범위가 면책 범위가 출제가 됐다.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항해과실의 면책이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 항해나 또는 선박의 취급에 관한 선장 또는 회원, 도선사 또는 사용인의 자기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생긴 항해과실에 대해서 면책된다라고 해서 이 면책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리고 이제 화재라고 한다면은 운송인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항해과실 면책과 화재를 포함해서 다른 것들을 이 15가지를 포함해서 운송인의 면책상 17개를 항목으로 나열한 게 면책 카탈로그가 있다. 그래서 이 면책 카탈로그가 한번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 면책을 구분하자면 첫 번째가 이제 항해거실 면책과 두 번째 화재, 그리고 얘를 포함해서 총 17가지 항목으로서 면책 카탈로그를 구성하고 있는 게 이제 헤이그 규칙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운송인의 책임 원칙이 이제 가끔씩 얘기가 나올 텐데 시험에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제 얹고 가자면은 과실 책임 원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운송인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운송인이 만약에 내가 합리적인 주의를 다했다라는 걸 입증을 하면은 면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상운송 규칙과 관련돼서는 이 과실 책임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과실 책임 원칙 같은 경우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책임을 지는데 다만 불가항력, 통상의 누선, 화물 고유의 성질, 포장의 불비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면책 사항도 고려하지 않는 게 뭐다? 바로 엄격 책임 원칙이다. 그러니까 과실 유무에 불문하고 손해 결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게 이 엄격 책임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항공운송에 적용되는 원칙이 많고, 그리고 이 과실 책임 원칙은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에 적용되는 원칙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대해서 보실 텐데, 이제 헤이그 비스비 규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헤이그 규칙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이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가 수정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그래서 원래도 헤이그 비스비를 자세히 공부를 하실 때도 헤이그 규칙을 기본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바뀐 내용만 공부를 할 텐데, 그 바뀐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적용 범위의 확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이그 비스비 같은 경우는 적용 범위가 언제 적용되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선화증권의 채약국에서 발행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운송이 채약국 항구로부터 개시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추가됐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상약관에 의해서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지만 지상약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면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선화증권의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국내 법화한 국가의 법률에 적용되는 경우에 이 헤이그 규칙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지상약관에 의해서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만 가져가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책임 한도액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기존의 헤이그 규칙 같은 경우는 뭐다? 파운드로 돼 있었다. 근데 헤이그 비스비부터는 바뀝니다. 단위가. 선적 1단단 책임 한도액을 이 SDR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상 규칙부터는 SDR 개념이 등장한다. 그래서 666.67 SDR 그리고 1kg당 2SDR이 적용된다라는 거고, 이 SDR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기존에는 영국의 파운드로 되어 있었는데 이 헤이그 비스비트는 금액 단위로 국제통화기금의 특별 인출권의 SDR이 이제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개정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송인의 책임의 면책 범위 같은 경우는 운송인의 고의나 미리 알고 있는 과실의 경우에는 무제한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좀 특징이다라고 해서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충분하다. 다음은 이제 함버르크 규칙입니다. 이제 함버르크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의의를 보시게 되면은 운송인의 책임이 강화되고 화주의 이익을 반영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드리자면은 기존의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화주의 운송인의 이익을 좀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운송인의 이익을 반영했다라는 거는 선주의 이익을 반영했다라는 건데, 선주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을 얘기한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만큼 화주인, 개발도상국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로서 나온 게 함버르크 규칙이다라고 하면 쉽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운송인의 선주의 이익은 좀 줄어들고 화주의 이익은 좀 강화됐으니까 여기에서는 좀 개발도상국의 이익이 좀 강화됐다. 선진국에서는 이익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선진국에서 이익이 줄어들었는데 이 함버르크 규칙을 활용을 할까요? 활용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함버르크 규칙은 어떻게 보면 좀 죽은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정의에 이 운송인의 책임이 강화되고 화주 이익을 반영하였다라고 해서 좀 개발도상 위주로 이제 짜여진 게 함부르크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 범위의 확대를 내용을 보시면은 선적항 또는 양육항의 체약국에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산동물 가판적 화물에 대해서는 원래 제외가 됐었는데 이 두 가지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화주의 이익이 반영됐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양육지에서 인도하는 시점까지 포트 투 포트까지로 좀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태클 투 태클이라고 해서 적재시부터 양아시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좀 확장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책임한도율 같은 경우에는 헤이그 비스비 같은 666.67 SDR 이 정도였는데 포장단위당 835 SDR, 중량 1kg당 2.5 SDR로 인상되었다라고 해서 이것 또한 화주의 이익을 좀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기존의 화주의 이익을 좀 더 반영했다라고 이제 보는 내용이 바로 이 파트다. 근데 시험에 출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가볍게 읽어보시면 괜찮습니다. 가망성 담보에 관한 주의 의무 규정이 삭제되고 물품의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 멸실, 손상 또는 지연을 원인으로 된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책임주의에 의거 운송인의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되고 있는데, 즉 다시 말하자면 가망성 담보라는 게 원래 발항 당시에, 넓게는 발항 전까지, 발항 전, 발항 당시에 배가 이제 항해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라는 건데, 그 발항 전, 발항 당시로 그 기간을 한정돼서 하는 것을 이걸 삭제하고 물품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 그 내내 계속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책임에 의해서 운송인의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책임 범위를 확장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주의 이익을 좀 반영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함부르크 규칙을 보실 때는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디테일한 내용을 좀 외우시기보다는 화주의 이익이 반영됐다는 그 키포인트를 좀 가지고 특징을 보시면은 오히려 암기를 일일이 안 하셔도 나중에 혹시나 시험에 출제가 되더라도 그냥 푸시면 된다, 그렇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과하지만은 만약 그런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좀 가성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키포인트를 좀 갖고 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항해 과실에 대한 면책 규정 및 화재에 대한 면책 규정을 폐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화재에 대한 손해의 경우는 화주가 입증 책임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이 화주가 이 화재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면책 규정을 폐지하였다도 사실상 이거는 면책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책 카테고리로 폐지하고 운송인을 책임 원칙을 적용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면책 카탈로그를 폐지하는 거로써 화주익을 좀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선진국에서 이거를 좀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함부르크 규칙을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다음은 이제 로테르담 규칙입니다. 로테르담 규칙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함부르크 규칙이 개발도상국 위주의 규칙이다 보니까 좀 국제적으로 좀 널리 사용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화주의 이익과 그리고 선주의 이익을 고려해서 만든 게 로테르담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테르담 규칙은 2009년에 제정된 만큼 현대사회의 그 특징을 좀 많이 반영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그 조화를 이뤘다라는 것과 이익의 조화를 이뤘다는 것과 그리고 복합운송을 고려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암기하는 것보다 그냥 얘는 그 선주와 그리고 화주의 이익을 조화롭게 해서 만든 거구나. 두 번째로 현대사회를 반영해서 복합운송을 반영했구나. 이 두 가지만 가져가도 충분하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해상운송 규칙의 통일을 위하여 국제해사위원회와 UN 국제무역법위원회이 함께 이제 제정한 규칙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적용 범위 확대를 보시게 되면은 선적항 또는 양육항에 속한 국가 중 하나의 국가로 체약국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상운송과 결합된 복합운송 구원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특징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특징을 반드시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 복합운송까지 적용되는 만큼 그 운송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도어 투 도어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태클 투 태클이라고 한다면 양아시, 적재시부터 양아시까지, 그리고 포트 투 포트라고 하면은 아까 기존에 말씀드렸죠. 그 함부르크 규칙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도어 투 도어라고 한다면은 쉽게 말하자면 이 판매자의 창고에서, 수출자의 창고에서 수입자의 창고, 구매자의 창고까지, 창고에서 창고까지 진짜 집 앞에서 집 앞까지 이어주는 것이다. 그래, 이렇게 운송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합운송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책임한도율 같은 경우에는 포장 단위당 875 SDR, 총 중량 kg당 3 SDR로 인상되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운송의 책임 범위 같은 경우는 복합운송인 만큼 해상 구간에 관계없이 운송 전 구간에 걸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운송인의 면책 범위와 관련해서는 함부르크 규칙과 도치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해서 이 과실책임주의 같은 경우는 뭐죠? 그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만 한다면 이제 면책된다라는 그 규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져가시면 충분하다. 상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해상 규칙이 적용된 그 국내 법률이죠. 그래서 이제 해그 규칙을 반영해서 1924년부터 시행되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화물을 송하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양육항에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적용되는 게 이제 상법의 적용 범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 한도 같은 경우에는 포장단위당 835 SDR 또는 총 중량당 키로당 2.5 SDR 중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운송인의 책임의 면책 범위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이제 출제된 내용만 뽑았잖아요. 기억해낼 내용은 이 불가항력이라는 의미만 잘 떠올리면은 사실 틀리진 않습니다. 자, 출제된 걸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화재에 인하여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은 면책되지만 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운송인의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 내용은 사실 헤이그의 규칙에 나온 거죠. 그죠? 근데 결국은 그런 국제 규칙을 국내법화한 거기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이제 불가항력을 계속 떠올리라고 했죠. 근데 불가항력 떠올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운송물의 포장에 인쇄된 불완전한 화인에 기이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에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의 케이스에는 팔대 조건, 포장 조건에도 말씀드렸을 때, 화인을 말씀드렸을 때 이러한 책임은 운송인에 면책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떠올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파업, 그리고 쟁의 행위 이런 거나 밑에 나면 또 파업으로 인해서 신선함으로 하역하지 못하여 발생한 화물의 손해, 이러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는 당연히 운송인은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암기를 하지 않아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보기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거를 막 달달달달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항공운송 원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항공운송에 적용되는 이제 국제규칙인데 사실상 그냥 시험에 출제되지도 않고 너무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바르샤바 체제라는 게 있고, 그리고 현재는 몬트리올 협약에 적용된다라는 정도만 가져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복합운송이 등장할 때 이제 나온 이제 국제 규칙인데, 이제 복합운송이 등장하면서 적용될 규칙이 없다 보니까 처음으로 만든 게 복합운송 증권에 관한 이 ICC 통일 규칙이 제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냥 처음으로 제정된 복합운송 규칙이 이 복합운송 증권에 관한 ICC 통일 규칙이다라는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고, 두 번째로 UN 국제물품 복합운송 조약인데 이 조약 같은 경우에는 함부르크 규칙과 조금 유사해요. 왜?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조금 반영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함부르크 규칙과 동일하게 국제적으로 좀 널리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근데 얘를 어쨌든 현대사회에 반영해서 얘를 좀 만들었는데 현대사회는 계속 더 발전하고 있죠. 컨테이너 운송은 더 다양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조약이 좀 필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온 게 뭐냐라고 한다면 3번 동그라미 복합운송 증권에 관한 이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칙들이 나온 배경만 좀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배경이 등장했냐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 UN 국제물품 복합운송 조약을 계속 적용할 수 없으니까 계속 적용되는 게 이 첫 번째 복합운송 증권에 관한 ICC 통일 규칙이 계속 적용이 되죠. 근데 한계점이 계속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복합운송의 증권에 관한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이 적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세한 내용은 오히려 시험에 가성비가 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가져가도 충분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파트, 이제 운송 클레임 파트예요. 클레임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에도 한번 공부를 했지만 쉽게 말하자면 손해배상 청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의를 보시게 되면은 운송 클레임은 계약 물품의 운송 중 일어나는 멸실 및 손상 등의 사고에 기인하는 손해 화물에 대해서 배상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운송 클레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항공 운송보다는 주로 해상 운송 구간에서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상 운송의 특징으로서 항공 운송보다는 조금 위험성이 좀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레임의 제기 주체는 원칙적으로 그 화물의 소유자이지만 만약에 이 화물의 소유자가 보험을 들어서 보험에서 청구를 했다면은 대위권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대위를 받은 보험에서도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 대위라는 개념 자체는 어차피 해상운송에서 좀 더 다루기 때문에 일단은 화물의 소유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이 보험회사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송 클레임은 원칙적으로 화물을 인수할 때까지 통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당연히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증하는 거는 공인검정기관에 의해 발행된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인검정기관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반복적으로 읽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클레임 제기 관련해서 내용인 건데 클레임 제기 관련해서 내용은 그 기간을 좀 위주로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 기간만 그냥 골라서 암기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해상운송 클레임은 화주가 운송인에게 사고 통지를 한 후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본 클레임을 제기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1년만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 해상운송 클레임의 경우 수화인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할 때는 수령 후 지체 없이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는데 다만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 때는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기간만 좀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출 서류로 송장, 손해배상 청구서, 이 공인검정기관의 그 서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복적으로 쉬운 내용이지만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공운송 같은 경우에는 화물의 파손과 관련해서는 클레임은 화물 인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된다는 거고 지연에 대한 클레임은 화물의 도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로 화물의 분실과 관련해서는 운송장 발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기된다고 해서 이 기간만 좀 위주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클레임은 피해 당사자인 송화인, 수화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하여야 되며 대리인의 경우 반드시 위임장에 첨부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시험 출제가 돼도 틀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때 말했던 거죠. 그 입증을 하기 위해서 공인검정기관의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국제운송 규칙에 대해서 맞췄는데 국제운송 규칙의 이 운송 협약은 확실하게 가져갈 별표만 가져가도 충분하다. 왜? 냉정히 말하자면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파트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나 넓고 어려운 거에 비해 가성비가 너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별표만 가져가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이 있죠. 제가 찝어드린 거. 헤이그 규칙 같은 경우에는 뭐죠? 최초의 운송 규칙이다 보니까 파운드가 들어간다는 점. 왜? 그 영국 위주로 좀 발전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다음 나온 게 헤이그 비습이죠. 이때부터 뭐다? SDR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부르크 규칙은 화주의 이익을 좀 반영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거를 고려해서 만든 게 로테르담이다라는 거죠. 로테르담은 또 뭐죠? 조화롭게 만들었고 그리고 현대사회의 좀 현대사회를 좀 반영해서 복합운송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특징만 가져가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운송 클레임 같은 경우는 주로 헷갈린다고 한다면 이 제기 기간 3일, 1년, 120일 이런 기간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제운송 파트를 마쳤는데 국제운송 파트 중에서 마지막에 이 국제운송 협약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넓고 어렵기 때문에 가성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좀 어려움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오히려 앞쪽 파트에 좀 더 힘을 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해상보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